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어제 설명 자세히 드려가지고 어제 보신 분들은 이미 잘 대응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2월달이랑 3월때는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게 엔켈이랑 그 높은 밸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나오는 근거는 이제 기업들의 상장률이 계속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높은 PER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연준 파월이 자꾸 미국 경제 여전히 그 건강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데, 저는 진짜 그거 좀 이런 말 하면 뭐한데 그거 정말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연준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그냥 숫자 데이터로 봐보세요. 이게 진짜 건강한 경제가 맞는지. 정말 건강하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려면은 경제가 우상향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1분기 GDP가 마이너스 2%로 빠그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 전체 경제의 70%나 해당하는 지금 이 소비가 지금 2분기까지 지금 소비 심리가 가파르게 꺾여나가고 있고, 실제로 개인 지출도 마이너스로 찍어가면서 2025년도 1분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경제가 빠그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심지어 미국인들이 지금 저축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계속 줄이고 있다가 계속 줄이면서 지출을 늘려가다가 갑자기 지출을 확 줄이고 이거를 저축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심지어 연준이 보는 코어 PC 상승률만 보더라도 물론 여전히 2%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상승 추세를 타던 거 대비 떨어진 게 보이잖아요. 연준이 말한다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강하다라는 기준은 자신들이 타깃하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거는 금방 꺾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이미 실업률, 지출도 가파르게 줄이고 있고, 소비심리도 2월달, 아까는 1월달 봤잖아요. 지금 2월달 소비심리 더 많이 꺾였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자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22년도부터 계속 우하향하고 있고, 연준이 경제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인들이 전체 경제 70% 가까이가 소비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져야지 소비를 더 많이 할 텐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지금 주택이라니까요. 근데 주택도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빚을 져가지고 사요. 이렇게 대출의 대부분이 다 이 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기지를 지금 연준이 이 30년물 모기지가 7%에서 안 떨어지게끔 계속 방어하려고 MBS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파르게. 얘네가 MBS의 최대 큰 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자꾸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이거 집을 새로 살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산이 계속 깎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한 7억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힘들게. 그리고 이제 빚으로 다 산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7억에서 6억으로 6억에서 5억으로. 그럼 제 자산이 사실 대출받은 게 거기서 한 5억, 6억일 텐데, 그게 만약에 1, 2억이 떨어져 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소비하고 싶겠어요? 상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근데도 연준이 지금 이거 계속 줄이잖아요. 왜 줄일까? 연준이 말한다는 그 경제가 건강하다의 기준은 물가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물가 지금 계속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 3% 이상 나오고 있다. 이게 1월 달 건데, 전년도 1월 대비 올해 1월에 보니까 3% 이상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 물가의 지금 대부분을 견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에너지 1% 올라, 식음료 2.5% 올라, 심지어 비필수 소비, 자동차나 의류, 신발, 우리가 사치 부를 때 쓰는 그런 것들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률 하고 있고, 지금 서비스에서 4.3%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전체 물가의 60%를 차지하는데, 그 60% 차지한 게 4.3% 올라서 전체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소비나 이런 거는 완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 때문에 지금 물가가 안 잡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연준이 이 물가가 여전히 상승률이 자기네가 타깃하는 것보다 높게 찍히고 있으니까 경제가 건강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전체 물가의 60% 차지하는 이 서비스가 4.3% 올랐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주거예요. 주거가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임대료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연준이 경제 건강하다 해놓고 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물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이거 두드리려고, 이거 4몇 % 올라가는 거 두드리려고 지가 지금 MBS 줄여가지고, 은행들이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유동성이 묶이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대출권들을 묶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유동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유동한 걸로 은행들은 또 다시 대출을 해주고, 그게 이제 MBS인데, 그 MBS를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야지 MBS의 금리가 이자가 떨어져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게 MBS의 이자가 떨어져야지 은행들이 여러분들한테 받는 그 모기지 이자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MBS가 얘가 지금 엄청나게 팔아치우니까 MBS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은행들도 유동화가 힘들어지니까 이게 지금 계속 높은 30년물 모기지가 높은 7%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이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중산층 자산 너네 마이너스 시켜라. 일부러 연준이 두드리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경제가 건강하다. 뭐 그러면서 고금리 장기화하겠다라고 트럼프를 도발하는 발언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사실 중산층들이 계속 소비를 줄여나가는 큰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연준이 지금 타겟하는 물가 수준이 그래도 한 2%대 면 미국 물가가 안 잡혔던 이유가 사실 주거라고 했잖아요. 방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주거 부분의 물가가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얼마예요? 4%대예요. 전년 대비 4% 이상 성장률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떨어뜨릴 거란 말이에요. 연준은 언제까지? 한 2.5에서 2%까지 떨어뜨릴 거예요. 얘가 두드러 잡혀야지, 얘가 다시 올라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두드러 잡혀야지 미국은 물가가 잡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거 물가는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실제로 사람들이 먹고 소비하고 옷 사고 신발 사고 자동차 사는 실제 소비를 통한 물가 상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물가 구조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죠. 지금은 왜 주거 부분이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냐면은 전체 물가 35%가 주거인데 그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미국 사람들의 연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의 성장률은 뭐 2%, 뭐 3%, 뭐 10년 동안 뭐 10%, 12%밖에 안 올랐는데 집값은 10년 동안 3배, 4배가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집값 대비 집값의 자산 가격 대비 6에서 7%를 연 임대 소득으로 가져가는 미국인들이 임대료가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월급은 안 오르건데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서 임대료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차지하는 주거가 차지하는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소비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기형화된 자산 가치의 버블이 형성한 물가의 기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앞에서는 경제 건강하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엄청나게 두드러가지고 사람들의 소비를 급감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거죠. 연준은 지금 당분간 이걸 정상화시킬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연준은 계속 이거를 여태까지 두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이거를 이만큼 두드릴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드린다라는 건요, 집값을 계속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언제까지? 얘가 더 내려올 때까지. 얘가 내려와야지 임대료도 떨어지고 그래서 주거 물가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얘를 지금 MBS를 가파르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30년물 모기지 금리를 7%로 계속 유지해가면서 집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려가지고 계속 집값을 드랍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와중에 지금 트럼프가 뭐래요, 지금? 이민자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명이고, 그 중에 한 50-60% 정도가 고용된 인원인데, 그래서 2,500에서 3천만 명 정도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받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반이민자 정책. 물론 이제 불법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추방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기존에 있던 이민자들도 서류 미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기존의 정상적인 이민자를 불법화로 돼서 그 이민자의 추방 건수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민자든 불법 이민자든 우려심의 증가로 인해서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저출구를 늘려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지금 실제로 연준도 지금 집값을 두드리지 않는 이상 물가를 못 잡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값을 지금 MBS를 줄이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사실 주택인 미국 중산층들은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야, 나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는데 집값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자율을 떠나서 자산의 가치로 봤을 때 그때부터는 자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산적 손실을 입기 싫어서 이거를 또 팔고 싶어 하는데 또 팔리지도 않아. 왜 너도 나도 계속 더 낮은 가격에 올려놔도 안 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왜 안 살까요? MBS를 계속 연준이 줄이니까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7%로 너무 높게 유지가 돼서, 그리고 집값이 하락 트렌드인데 누가 미쳤다고 사요. 그리고 지금 이민자들도 지금 계속 추방되고 지금 공무원들도 해고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소비를 줄여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감안하고도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미국은 정상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3월 10일 3월 중순에 들어가지고 조정이 가파르게 나오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3월 달에 이제 리스크 포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3월 19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나 급여 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 솔직히 저는 금리 인상을 안 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찾지를 못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일본 최근에 물가 인플레이션 조금 떨어졌던데?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막을 보잖아요. 일본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어줬었어요. 전체 물가에 지금 상품 물가가 거의 대부분이고 에너지 서비스 물가가 한 25% 이 정도 차지하는데 그 에너지 물가를 드랍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치솟아 버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그냥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 일단 물가를 치솟는 걸 방어해보겠다.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물가를 낮춘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일본 경제가 너무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일본 경제가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엔화 보세요. 990원이에요. 990원. 100엔당 990원. 엔화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 정도로 엔화로 지금 자금들이 많이 지금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것도 중간에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이랑 나스닥, 이제 엔화, 달러 인덱스 그리고 채권 금리를 거의 매일 확인해요. 그래서 이 추세를 계속 확인을 하는데 지금 2월부터 이제 3월 현재까지 계속 같은 패턴을 보였던 건 뭐냐면 코인 가격이 계속 우하향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증시 계속 조정 나오고 있고 채권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엔화 강세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엔화로 돈이 몰려가고 있고 증시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채권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의 리스크가 가중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자금들, 엔키리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엔화의 강세로 이루어지고 있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 보면 그런 추세가 나온 거 보면은 지금 마켓의 플레이어들이 그런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 변수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3월 19일 날 금리 결정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5%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진짜 8월 달에 나왔던 정도의 그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일본 금융사들이 3월 결산이에요. 회계년도 마감이 3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감을 앞두고 그리고 미국이야 사실 바젤3 그 엔드게임에 대해서 적용을 유예시키겠다라는 트럼프가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일본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은행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자본 비율에 대한 유지라든지 이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특히 미국같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가중될 거를 우려한다면 그 자금을 미리 회수해 두는 게 좋겠죠. 일본 은행들 입장에서는 3월 결산이 끝나기 전에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그래서 그때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은 그 2007, 8년도 금융위기 때나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3월 20일 날 금리 결정을 합니다. 19일이 일본이고 20일이 미국 중앙은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이제 증가를 했죠. 그 며칠 전에 발표된 게 고용된 인원이 55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55만 명 감소한 것 중에서 35만 명은 이민자의 추방 건수, 그러니까 인구 수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분모가 줄어든 영향이고, 근데 그게 이제 고용된 인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2만 명은 실제 실업자가 늘어난 거, 고용된 인원들이 잘린 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고용된 인원이 그냥 잘린 거다. 그래서 55만 명의 고용이 날아가 버린 상태. 그래서 실업률이 4.13으로 올라갔어요. 4.13이면요. 연준이 작년 12월부터 금리 인하를 연타로 2번 하고 나서 동결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연타로 2번 금리 인하할 때 지표를 보면요. 실업률이 4.1%였는데 그때 2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어요. 심지어 물가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1% 찍었을 때 금리 인하를 2차례 연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실업률이 0.3%인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4.13이거든요. 정확하게 보면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더 낮아졌는데도 연준이 지금 오히려 경제 건전하다. 트럼프 관세 이런 거에 대비해서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또 동시에 중산층들의 집값은 계속 드랍시키기 위해서 30년 모기지를 계속 7% 유지하기 위해서 MBS는 또 계속 팔아치우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랑 뒤에서 말하는 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뒤에서는 주택시장의 붕괴를 만들고 있고, 앞에서는 마치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서 여러분 no problem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데이터 다 봤잖아요. 실업률 치솟고 있고, 지금 미국 기업들 2월 달에 감원 계획이 역대 최고급이잖아요. 역대 최고급은 아니지. 이 코로나 때랑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랑 닷컴 버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 요거 이게 이제 미국 챌린저 보고서인데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을 취하는 거예요, 매월. 그런데 보시면은 닷컴 버블 직후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이 수준을 월 단위로 10만 명 이상의 감원 계획이 나왔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과거의 위기 사례 빼고는. 근데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에 갑자기 코로나 직후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업들이 감원 계획을 가파르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추이가 만약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실업률이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랑 실업률의 변화를 보면요, 매칭해서 보잖아요. 이런 움직임이에요. 똑같아요. 감원에 대한 계획이 증가하면은 실제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감원의 계획이 증가하면은 실제로 실업자가 폭발하고, 감원의 계획이 증가하면 실업자가 폭발하고. 지금 감원 계획 어떻게 해요? 치솟았죠. 2월 달에 가파르게. 경제 안 좋아요, 지금 미국. 지금 지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수. 지금 변수 2개 말씀드렸죠. 3월에 큰 이벤트가 2개 있는 거고, 마지막 그 이벤트가 3월 21일 날, 3월 19일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3월 20일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3월 21일 이 3일 연타로 지금 빅 이벤트가 있네요. 3월 21일 금요일은 내마녀의 날이에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주가지수 선물, 개별 주식 선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이 4가지의 파생 상품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상승 추세가 멈출 것 같거나 하락 추세가 멈출 것 같을 때 대규모 포지션 청산이 나올 수가 있어서 시장의 변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을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총액을 보니까요. 제가 핸드폰에 저희 매니저 아세안패스 멤버십 게시글에 남겨놔가지고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 헤지 펀드들의 금융자산 총액이 2.6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식이 한 1조 달러, 파생 상품이 1조 달러. 그러니까 2.6조 달러에서 한 2조 달러가 주식과 파생 상품인 거예요. 지금 이제 1,400조 원이 파생 상품인데, 지금 헤지 펀드들은 보통 이제 그 상승에 베팅하지 않고 하락에도 베팅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은 증시가 오르든 떨어지든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게 헤지펀드들의 전략인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갑자기 엄청나게 오를 것 같아. 머스크가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 달에 뭔가 이 모델 3 대박 나가지고 오를 것 같아. 그러면 테슬라를 매수를 하겠죠. 롱 포지션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포드 같은 애들은 테슬라처럼 안 오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 포드 같은 애들한테는 공매도를 쳐요. 숏을 쳐놔요. 아니 그 둘 다 자동차가 잘 될 것 같으면 둘 다 롱을 잡으면 되지. 왜 테슬라는 롱을 잡고 포드는 공매도를 쳤을까? 보면은 이렇게 하면요, 시장이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올라가지고 테슬라가 쫙 올라가면은, 테슬라가 많이 오르면은 헤지펀드 입장에서 수익이고, 갑자기 뭐 자동차 기업들이 막 하락을 해요. 테슬라도 하락하고 포드도 하락을 해요. 근데 테슬라랑 포드가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두 개 다 자동차 산업들이 그냥 하락을 한다 쳐요. 그럼 포드 같은 애들은 더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포드에 공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리스크가 또 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베팅하기보다는 두 자산의 그런 상대적인 그 움직임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게 이제 헤지펀드인데,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이제 파생 상품으로 그 선물이든 옵션을 가지고 있는,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 금액들이 주식 투자 금액의 동일한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1조 달러 있으면은 파생 상품이 1조 달러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2.6조 달러인데,
근데 그 파생 상품에 1조 달러라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게 지금 3월 21일 금요일 날 그때가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서 그 주가 지수의 선물, 개별 주식 선물, 주가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모두가 만기가 되는, 동시에 만기가 되는 날이라서 특히 19일, 20일 날 일본 중앙은행과 미국 연준의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포지션의 청산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9일 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뭐 동결을 하든 또 동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동결한다 했을 때는 오히려 리스크 포인트로 볼 수도 있겠다. 금리 근데 이번에는 좀 금리를 인하를 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가 진짜 말 그대로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고용도 잘 나오고 물가도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실업률이 살짝 올랐을 때 물가도 막 치솟고 있는데 기업들 실적도 축축 올라가고 근데 그 상황에서 고용만 좀 문제가 됐을 때는 연준이 작년 12월처럼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래도 물가도 잘 나오고 사람들 소비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가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한 거니까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경제가 막 꺾이고 있어서 금리를 인하를 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막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저축 늘리고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막 빠그라지고 있고 사람들 내 전 재산을 지금 주택에 다 박아놨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소비 심리 줄이고 막 이민자들 전체 인구의 한 20% 막 그 정도 차지하는데 이민자들 막 추방한다 하고 막 공무원들 뭐 언제 해고될지 모를 정도로 막 이제 공포감 조성하고 하면은 공무원들도 소비 줄여 이민자들도 소비 줄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집값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산층들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라 자산 가치가 깎이니까 갑자기 저축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디제스터예요. 재앙인 거죠. 예, 그거는 호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연준이 MBS를 다시 사모아가지고 늘린다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지금 MBS 미친 듯이 줄이면서 지금 주택 가격 두드리고 있는데 연준이 솔직히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자기가 의도적으로 내린 그 가격을 의도적으로 다시 올릴 가능성은 없겠죠. 다시 물가를 치솟게 할 건데 그게. 그래서 이 연준도 느꼈을 거예요. 저희가 봐도 그렇겠지만 이 광기가 미친 듯이 끼면요. 집값의 상승에 대한 광기, 증시의 무제한 상승에 대한 광기가 끼면요. 웬만한 걸로는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연준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금 이 미친 듯이 치솟는 집값을 이제 두드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코로나 직후에 엄청나게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들였던 MBS를 지금 이제 엄청나게 또 팔아치우고 있어서 지금 30년물 그 모기지 금리가 이자율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누가 이걸 타겠어요. 주가 미친 듯이 계속 연타로 그냥 수년 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주식 사겠어요? 예. 하락 국면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반등 국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근데 지금 집값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거는 누가 새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안 내려가고 있죠. 왜? 연준이 계속 MBS를 미친 듯이 팔아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게끔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이 연준이 이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는 얘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집값이. 그러면 중산층의 자산이 계속 녹아버리겠죠. 예. 월급 받는 것보다 자산 녹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준은 언제 이게 멈출까라고 봤을 때 얘가 좀 내려와야 돼요.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그 코어 PC 이제 타겟 물가 수준이 2%대라면은
지금 여전히 한 2.6% 정도 나오고 있고, 그거에서 여전히 이 서비스 사이드에서 그 주거 사이드에서 견인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아무리 많이 내려왔어도 여전히 4.4%의 전년도 1월 대비 올해 1월에 지금 4.4%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내려와 줘야 된다. 거의 한 3% 미만까지 내려와 줘야지만 연준의 타깃 하는 그 물가 수준까지 내려올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몇 개월 정도 더 계속 지금의 MBS 감소 추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요 정도까지 줄여나갈 것 같은데, 지금의 추이로 봤을 때. 그럼 집값도 한 요 정도 조정 나오지 않을까요? 이 추이로 계속 이어간다면. 그래서 2025년도 1분기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1분기 GDP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이제 또 제가 또 라이브를 끝내야지 또 여러분들이 주무시러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신은 멀쩡멀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를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주무셔야지 또 내일 출근도 하시고 또 내일 아침을 또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그 위기장에서 다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정리하자면 3월 19일, 3월 20일, 3월 22일 각각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그리고 내마녀의 날, 이 세 개의 빅 이벤트가 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정리드리고 오늘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 잘 자요. 어서 나가세요, 여러분. 종료하겠습니다.